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성애나입니다. 작품 활동한 지는 이제 한 7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이런 책들을 발간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로 시대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뭔지 제가 오래 고민해 봤어요. 편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붙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요. 근래에 저는 이제 유령이라는 초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AI 시대의 이제 돌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아이의 삶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아동 콘텐츠 회사의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 AI 뒤에 숨어서 온종일 혐오 언어를 걸러내고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분석해서 태그를 붙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미래의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물리적인 부담은 좀 줄어들겠지만 아웃소싱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비가시화나 경력 관계의 단절은 점점 더 극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효율로 설명되지 않는 삶과 인간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닫고 존중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소설을 썼지만 발표한 후에 그 메타 플랫폼스에서 AI로 업무 속도를 5배 올리자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기사와 그리고 산업용 AI를 도입한 기업이 점점 늘어나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자동화에 의존하고 효율을 극대화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자본의 움직임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 속도에 늘 저항하는 게 문학과 인간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소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제로, 그러니까 즉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 처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오즈라는 중편 소설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등단작을 이야기할 때는 좀 지나간 연애담을 들추는 듯해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해보자면 오즈는 제가 지나치지 못하고 장기간 매만져 온 그런 상흔인 것 같아요. 수요 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영면하시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처럼 그리고 발표하는 지금처럼 그때도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지만 당신들은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 되게 언변 좋게 그리고 호쾌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 할머니가 얼마나 깊은 바닥을 건너왔을지 마음이 오래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삶에 저는 사랑을 얹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비관이나 어떤 낙담 대신 낙관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즈라는 소설에 초안을 썼어요. 이 소설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해서 총 21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총 7분만 남아 계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저를 지금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불현듯 멈춰 서는 건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무관하지 않다. 이 명제는 그 문제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결국 같은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아픔을 그저 타자의 일로 밀어낼 수 없다는 그런 인간다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머뭇댈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오래 멈춰 서곤 합니다. 글쓰기란 나에게 머물고 또 내 세계 안에서만 떠도는 자기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타인에게 접속하고 그들의 삶과 마음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여기면서요. 저는 문학은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돌아보고 계속 멈춰서는 그런 사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어떤 문제든 빨리 소거되고 휘발되어 버리는 이 사회에서 문학은 타인의 고통을 수치가 아니라 서사로 감각하게 함으로써 AI로 대체할 수 없는 연대와 공감을 확장합니다. 망각과 권력의 소거에 맞서서 개인의 목소리를 보존하는 아카이브가 되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학은 수면 아래로 침잠하는 기억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AI나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인간이 가지는 결핍, 그리고 고통, 부끄러움, 연민 같은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가장 주요한 감정은 저는 수치심과 자기반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I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AI로 인한 편의는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삶의 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거기에 의존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사유를 스스로 하기보다는 AI의 효율적 사고에 매끄럽게 편승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끓고 식는 사회다 보니까 요즘에는 긴 글을 읽기보다는 짧은 글을 더 즐기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좀 납작하게 축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회를 대변하는 현상이 이 세 줄 요약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세 줄 요약이 뭔지 좀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글을 읽기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를 세 줄 요약이라고 해요. 이 기사에서는 아이들만 그런 걸로 상정하고 있지만 사실 성인이 저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챗 GPT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이들도 많고요. 이런 세 줄 요약이 유행이 된 후로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을 몇 마디로 간단히 압축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효율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 흐름에 대항하는 문학은 때로 우둔하다 치부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을 왜 읽냐? 그거 직접 허용 아니냐? 시간 아깝게 무슨 벽돌책을 읽냐? 챗 GPT가 다 요약해 주는데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신영철 평론가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제 문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도를 하다 자살한 여자라고 요약할 어떤 이의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톨스토이는 2000쪽이 넘는 소설 안나 카레리나를 썼다. 어떤 조건 하에서 80명이 오른쪽을 택할 때 문학은 왼쪽을 택한 20명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그 20명에게서 어떤 경향성을 찾아내려고? 아니다. 20명이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왼쪽을 택했음을 20개의 이야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도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을 창조하고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을 그대로 이해하려는 시도. 그것이 문학이다. 이처럼 신영철 평론가의 말처럼 거칠게 요약한 안나 카레리나는 그저 외도하다 자살한 여자일 뿐이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인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서사를 천천히 더듬어 나가다 보면 사회와 예법, 통념을 거부하는 그녀의 대담함, 그리고 이상이 실현되었을 때 한결같이 불행을 느끼는 인간의 모순성, 그리고 오직 장대한 서사만이 다룰 수 있는 인간의 깊이와 너비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회는 종종 상황을 무마하려고 그 안에 속한 인간을 한 덩어리로 뭉쳐요. 그러나 문학은 인간을 덩어리로 묶기보다는 하나의 주체로 잘 흩어놓습니다. 긴 서사로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여는 순간 침묵으로 남을 뻔했던 문제는 재해석되고 일반화는 각양각색의 의문으로 남습니다. 외람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저는 문학이 종종 인간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사정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그의 선택을 곡해하지 않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살아낼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쓰고 읽고 있다고 여깁니다. 세계의 보편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쓰면서요. 이렇듯
입체적인 인간을 사려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 저는 읽기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유하고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그렇게 어떤 감정도 납작하게 다루지 않고 분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은 성장하고 또 한 사람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문학이 도대체 무슨 효용을 지니냐 한탄하는 시대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문학의 효용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관합니다. 사회가 무시해온 감정과 기억에 아주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파고드는 그 과정, 그 속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삶을 쫓다 보면 왜길에도 항상 갈래가 생깁니다. 그 갈래 끝에는 혼자라면 보지 못했을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 줄 요약 대신 곡진하고 장대한 서사를 택하는 이 문학이란 작업이 좋습니다. 판단하고 유예하고 답을 던지는 대신 함께 고민하고 그 곁에서 나의 삶도 그리고 타인의 삶도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속도가 중요한 세계에서 저는 문학이 어떤 예외의 자리에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건네면서 그리고 묵인과 묵시 대신에 경청하고 주시하고 느리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요. 제가 여러분께 작품을 통해 던질 질문도 지금처럼 내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여백을 오래오래 함께 채워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강연 마치신 성혜나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체험존에서 우리 성혜나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듣는 소설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궁금한 것들 물어주신 분들의 질문을 포함해서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SDF를 친구 추가한 뒤에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혜나 작가, 올해 한국 문학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작품하면 저는 혼모노가 떠오릅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박정민 배우가 추천한 그 추천사도 너무 화제였잖아요. 보셨죠? 그 네.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아주 강렬한 추천사였는데요. 지금 그야말로 이 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죠. 성혜나 작가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혼모노 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서늘한데 유쾌하면서도 묘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네. 정말 빨려 들어가서 읽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소화해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강연을 듣고 공감하는 동시에 조금 찔렸습니다. 이실직고를 하자면 본인도 유튜브에서 요약해주는 소설, 영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 AI 기술 발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작가님 혹시 AI 시대에 기대하는 점은 없으실까요? 라고 물어오셨네요. 어떻게 상당히 생각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구단 리에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도쿄도 동정탑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그 소설의 2%를 AI한테 이제 부탁해서 네. 집필하고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일본 문단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많이 남았어요. AI와 작가가 함께 연합해서 그 연대해서 작품을 냈다라는 측면으로요. 근데 정말 그냥 제 소신껏 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AI가 만든 예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항상. 네. 그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 챗 GPT가 만든 작품은 저화질의 복사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이 만든 건 결국 고화질의 원본이라는 뜻이겠죠. 네. 근데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쨌든 챗 GPT나 AI가 만든 작품들은
인간이 만든 걸 그대로 사실 재창조하는 그런 작업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강연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부끄러움이나 성찰 이런 게 사실 저는 인간한테 가장 주요한 것이고 예술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AI가 만든 작품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AI를 쓰잖아요. 근데 네. 평소에 이렇게 보면 글쎄요. 좀 흉내를 내는 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기술이라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고유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점을 짚어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네. 반성과 성찰이라는 게 기계가 가능한 걸까 생각해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내주신 분의 질문은 AI 시대에 기대하는 바였거든요. 맞아요. 굳이 뽑아내신다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또 SDF가 네. 디지털 미래 맞아요. AI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제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네. 여기 근데 공영방송이라서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혼모노의 이제 마지막 줄에 뭐뭐 흉내만 내는 네. 것들이라는 먼나 흉내. 네, 맞아요. 네. 그런 그 대사가 나와요. 음. 근데 저는 그 대사 쓰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흉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그 자율성에 관한 행위라고 느꼈어요. 누군가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찾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AI와 인간의 협업 자체도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좀 서로를 닮아가는 형태로 진화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인간을 라는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을 최대한 잘 흉내내라고 해보죠. 뭐. 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죠. 네.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죠. 맞아요.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 중에 강연 중에 세 줄 요약의 시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다림, 느림, 그리고 끝까지 읽기라는 문학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숏폼이나 뭐 쇼츠 그리고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너무 많죠. 네. 그 속도에 따라가다 보면 문학이 추구하는 느림이나 사유는 뒤처진 문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문학의 속도는 항상 조금 느리지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매체와.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에세이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사실 숏폼이나 어떤 그 뭐 요약본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느껴요. 거기서 천천히 사유하면서 얻어지는 감각들이 분명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림이나 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항상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을 거라고 여기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항상 낙관합니다. 네. 여기 올라오기 전에 김주 아나운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즘에 다시 젊은 세대들이 책을 읽는 유행이 돌아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약본을 읽고 그냥 지식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물론 그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뭔가 차분히 문학 작품을 접하고 그 속에서 사유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그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아직도 AI라든지 기술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해봅니다. 네. 자, 듣는 소설 존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작가님의 최신작 해시태그 유령도 사실 AI 시대 기술 뒤편에 가려진 노동과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이거든요. 작가님, 이 작품은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은 이제 넷플릭스에 네. 태거라는 그 직업이 있대요.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뭐 영화를 분류하잖아요, 장르별로. 네. 이제 그걸 거기에 이제 태그를 다는 사람들을 태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네. 그 태그를 달기 위해서 굉장히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착안한 소설이고 뭔가 AI 시대의 노동이란 어떤 식으로 발전될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노동을 넘어서
육아로 발전된다면 어떨까라는 좀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날카로운 시선으로 좀 미래를 분석해보고자 유령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네. 네. 연결지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작품 해시태그 유령이나 작가님의 또 다른 단편 아미고처럼 AI를 배경으로 글을 쓰실 때 특히 일자리, 노동 이슈에 주목을 하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AI란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회의적인 측면이 많아요. 대체. 네. 뭐 아미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간을 대체하는 스턴트 로봇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뼈가 부러지고 또 피를 흘리고 또 언제든 저는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공고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기계는 언제든 사실 좀 갈아 끼울 수 있고 부품을 그리고 그만큼 또 인간보다는 값어치가 좀 더 저렴하다고 여기는 사회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에 집중해서 그걸 노동이랑 좀 계속 연관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 구조라는 게 좀 저는 항상 효율이나 극강의 좀 자본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자꾸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래 사회를 자꾸 반추해 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흥미롭게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닐 거예요. 예, 남 얘기 아닐 같지 거예요. 않게 예, 그렇죠. 듣게 됩니다. 네. 이제 현장 객석 질문 한번 소화를 해볼까요? 저희가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일단 언어 모델이 발전하면서 역효과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텍스트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텍스트 콘텐츠는 장르에 따라서 AI와 인간의 구분이 참 어려운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AI 창작물에 대비해 개인 창작자가 본인의 서사나 진정성을 부여할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렵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구달리에의 도쿠도 동정탑도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AI가 좀 2% 정도 도움을 준 작품이라고 전혀 인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좀 노련한 그 기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누가 좋아하는 소설을 물을 때 어떤 소설이 좋으세요라고 하면 나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소설이 항상 좋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정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 없는 문장의 아름다움 그리고 뭔가를 직접 겪고 보고 삶에 빠져든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깊이 그런 것들이 항상 소설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마 AI가 문학을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작가님 그래서요.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린 독자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AI가 아무리 찬란한 문장을 쓴다고 해도 읽는 사람들은 작가와 연결시켜서 그 작품을 읽거든요. 성혜나라는 사람이 궁금하고 성혜나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 궁금한 그런 수많은 독자분들이 성혜나라는 작가님의 그런 여러 레이어들을 알고 문학 작품을 접했을 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말이죠. 예. 문장 하나 쓸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단어 하나 선택할 때도. 맞아요. 그쵸. 쫙쫙 치고 나가는 문장 정말 네. 맞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떤 번뇌와 그리고 고뇌와 그리고 퇴고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가란. 크크크크크 그 5글자를 읽는데 가슴이 뭐 비수가 와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김현태의 이름 쓰신 분이 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세대 갈등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에도 이러한 문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세대 갈등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꼭 그 대선에 나온 후보가 너무 부담을 저희가 드렸나요? 맞아요. 대선 후보가 네.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저는 사실 온전한 방향 그리고 온전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이 사회가 그리고 세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관용이다. 관용.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조롱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좀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면 어떨까라고 정말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용이 아닐까라고 여깁니다. 네. 네. 작가님의 팬으로서 마지막 질문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다음 책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다음 책. 네. 저는 좀 부지런하게 그래도 쓰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천천히 사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독자님 분들을 자주 만나고 싶은 욕심도 커서 내년에 2권의 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 파고들며 다시 인간에게로 성혜나 작가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 짓도록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 네. 마지막으로 그래. 해주실 네,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수능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전태일 열사의 그 55주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전태일 열사가 항상 활동하셨던 근간이 저는 이 동대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작가는 항상 사회와 같이 소통하고 사회의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도래할 시대에 몸살을 함께 앓는 과정을 약간 미리 경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을 네, 함께 이렇게 겪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 앞으로도 네, 부지런히 잘 써서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혜나 고맙습니다. 작가님의 진지하고 사려 깊은 마무리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다음 파트는 정성문, 최일임 아나운서가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복도에 성혜나 작가님의 사인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혜나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시 45분에 강연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